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 대단히 복잡한 게 경제만 놓고 보면 좋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꼭 경제를 반영하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시는 게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게요. 쏠렸다라는 얘기는 그 기업만 사면 된다라는 또 다른 반론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어떤 기업을 택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좁혀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어요. 쏠렸을 때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올라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매수세가 분산될 때 항상 이럴 때가 시장이 무너졌었지, 특정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 생각보다 길고 오래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됐던 경제 뉴스를 살펴보고 경제 일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경제 일타 강사. 오늘은요,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희 헤드라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요, 82만 원까지 갔다가 또 50만 원까지 또 막 위태롭게 흔들린다. 이렇게 뭐 82만 원 찍고 급락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최근에 좀 특정 종목이 확 올랐다가 또 빠지는 현상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여러 급등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AI 관련주들도 있고, 로봇 관련주들도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우선 크게 올랐는데, 사실 경제가 좋지 않은 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라면 여러 기업들로 에너지가 많이 분산이 됐었을 텐데, 현재 경제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대신에 이 산업들에 대한 전망은 밝다 보니 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했었고, 결국 속도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그 과했던 속도를 식히기 위한 현상들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런 현상들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증시에서는 수시로 있는 일인데, 예컨대 2006, 7년도 그때도 보시면 조선조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예컨대 2만 원대 있던 게 10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30% 이상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이게 끝났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더 크게 가려면, 더 도약도 하려면 결국 쉬었다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쏠림도 컸고 오르는 속도도 너무 가팔란 듯 때른 어떤 휴식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제는 악화되고 있는데 산업 전망이 또 밝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조금 특정 종목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또 빠지고 이런 현상이 조금 이뤄지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 대단히 복잡한 게 경제만 놓고 보면 좋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꼭 경제를 반영하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은 기업 이익의 합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전에 없었던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사실 지금 조금 어렵죠. 예컨대 유통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금융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주가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재밌게도 한 3가지 정도가 긍정적으로 맞물려서 이제 쏠림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제일 재밌는 게 경제와 무관하게 올리는 게 신기술의 개발입니다. 옛날에 애플이라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무슨 플랫폼 이런 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 AI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로봇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전에 AI도 있었고 로봇도 있었지만 이게 단순히 좋아진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됐다라는 것. 대중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커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집중을 받았는데 일단 긍정적이고, 중요한 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AI라든가 이런 게 좋았을 때 그 AI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반도체 쪽, 이런 쪽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겠죠. 두 번째는 정책 수혜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정책 변화도 굉장히 큰 그림인데, 미국이 아무래도 전체 제조업 비중이 GDP에서 차지한 게 10%밖에 안 돼요. 많았을 때는 30%가 넘었었는데, 근데 이제 경제가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졌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업만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발돋움시켜서
서비스업과 균형을 가져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의 마중물이 이제 IRA 같은 그런 법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제조업을 거의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좋은 기업은 미국에 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나갔던 거잖아요. 이걸 불러들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전력과 관련된 산업들. 그래서 최근에 뭐 변압기니 뭐 변전소 뭐 이런 관련주들 많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누가 뭐라 그래도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이 전기차를 이제 더 활성화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수혜를 받았죠. 특히 이 IRA법 자체가 단순히 미국의 경제 체질만 바꿨던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장 경쟁자였던 중국을 배제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어떤 쏠림 또는 특정 산업이 좋아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기술의 발전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의 어떤 그런 이랬던 발견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중첩이 되다 보니까 좋아졌고요. 하나가 더 있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 예컨대 옛날에 같은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설화수도 너무 좋은 제품이 후도 좋은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하기 어려워졌었는데 뭐 우리 K-팝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최근에 인디 브랜드들 많이 떴고 그러면서 ODM 중심으로 ODM으로 만들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여성분들 입장에서 화장품을 쓰는데 품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품질을 알맞게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사실 몇 국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도 맞아야 되고 품질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됐던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최적화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변화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 기업이 아우르는 게 아니다 보니 굉장히 쏠림이 강했겠죠. 그래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약간은 섞어보면 경제가 좋을 때는 기업들 간의 수익률 차이밖에 안 나요. 즉 더 좋으냐 덜 좋으냐 차이인데 이렇게 경기는 안 좋은데 지금처럼 이런 새로운 산업군이 나타나면 주도주를 샀을 경우는 큰 수익이 나지만 비주도주인 경우는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났고 아마 이것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도 많이 겪으실 것 같고 어려우심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이뤄질 때 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시는 게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게요. 쏠렸다라는 얘기는 그 기업만 사면 된다는 또 다른 반론이 될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이 기업들만 좋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높은 가격에 사야 되냐 아니냐라는 부담이 있을 뿐인 거지 사실 어떤 기업을 택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좁혀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쏠렸을 때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올라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매수세가 분산될 때 항상 이럴 때가 시장이 무너졌었지 특정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 생각보다 길고 오래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렇게 쏠렸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쏠렸을 정도로 이들 기업은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쏠렸다고 해서 항상 길게 갔던 건 아닙니다. 결국에 길게 끌고 갈 수 있었던 배경이나 원동력에는 그만큼 산업의 변화도 컸고 그 큰 변화가 경제 또는 기업의 수익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변화가 생각보다 작은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쏠림에 대해서 쏠림이니까 부정이 아니라 쏠림이란 얘기 자체는 그 기업들만 보다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실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이뤄질 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들어가 보고 싶은 이제 유혹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조금 종합해 보면 들어가는 게 조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선택이 쉽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제가 최근에 많은 어떤 매체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주식시장을 볼 때 경제를 먼저 보는 버릇은 제일 안 좋은 버릇입니다. 실제 워렌 버핏이란 분한테 이번에 그 오마이현이 했었을 때 행사에서도 이 질문이 있었어요. 경기 지표를 보십니까? 했더니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케인즈 얘기를 들면서 케인즈라는 사람도 결국엔 경기 지표를 말고 이제 기업에 집중해서 돈 벌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해서 실제 제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뭔가 정말 큰 돈을 벌고 그랬던 분들은 산업의 변화 또는 기업의 가치를 봤던 분들인 거지
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놓고 봤었을 때 큰 돈을 버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양수겸장이라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 안에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냐면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을 대비할 엔진을 새롭게 개발해 줘야 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꺾였으니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동력을 내놓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세 가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올라간 기업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기업들은 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느냐, 즉 그만큼 시장이 되고 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냐 따지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아류작들을 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2차 전지였으니 이게 AI였으니 얘도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제대로 하는 기업들, 아, 이 기업이 2차 전지인데 이 기업이 AI인데 정말 이 기업이 제대로야. 얘가 적통이고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카더라 하는 기업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까지 번진다라는 얘기는 과열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카더라 말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는 기업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편성을 못했다라면 사실 신용이라든가 무리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지양을 하시는 게 맞겠죠. 과거에도 좀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았죠. 결국엔 이런 현상들이 있은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뒤늦게 편성을 하셨었고, 동시에 뒤늦게 편성하면서 아류작들이 막 오르면 얘도 그거래, 얘도 그거래 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큰 손실로 이어졌다는 경험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꼭 앞으로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주식시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기회가 옵니다. 뭔가 변화라는 건 남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고민을 해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혹시 될 수도 있을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뭔가 경계론을 표시하는 많은 분들은 보면 생각을 맞게 만들죠. 에이, 얘들은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근데 다 오르고 나서는 이제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이 가격에도 사야 되나? 이게 반복적인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류작, 그죠? 얘도 이런 거다, 카더라. 이런 것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특히 코스닥에서 이런 아류작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이런 것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책자금이라는 게 집행이 되고 그 정책자금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한테 주는데 그게 사업 목적 추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야, 이런 기업이 이 사업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근데 말이 안 되는 기업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AI, 그중에서도 챗 GPT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거에 대한 장치, 그 많은 데이터, 이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을 하려면 조 단위가 돈이 들어갑니다. 조 단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은 글로벌에도 몇 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쏠림 있지 않느냐. 미국도 최근에 7개 종목 쏠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또는 오래 못 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들 빼놓고는 그 GPT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챗 GPT라는 얘기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초거대 AI 또는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모델을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 언어 모델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 초거대 AI였었으니까 이 AI를 돌리는 컴퓨터 자체가 수천억 대의 고가 장비들일 거고요. 또 이걸 돌리는 딥러닝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글로벌에서 열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만 올라가는 거지 얘들만 따로 모여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니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구나.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은 쉽지 않은 비즈니스구나 이해를 하면 이게 쏠리는 게 아니라 그들만이 하는 게 너무 정당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건데 그냥 대부분 올라가는 현상만 놓고 봐서 너무 소수의 기업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경제와 산업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시장 트렌드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실까요? 지금 있는 이 트렌드들이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 AI의 어떤 발전은 사실 산업의 초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그 의미인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라는 얘기는 결국 각 기업들이 챗GPT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투자에 나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투자를 통해서 성능이 개선되면
더 좋은 AI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거고 그 더 좋은 AI를 또 활용하기 위해서 또 많은 기업들은 돈을 쓸 거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산업이 끝이 아니라 첫 번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AI를 활용했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활용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는 데 쓰겠죠. 그걸 우리는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쓰는데, 그러니까 매출은 옛날하고 같은데 워낙 비용이 줄어드니 사실 기업 이익은 크게 늘어나죠. 실제 1995년부터 99년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닷컴 버블이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엑셀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실제 수많은 격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직장을 잃었던 경험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딱 보면 아 이런 걸 썼을 때 그동안 10명이 하던 거 한 2명이면 되겠는데 뭐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AI를 통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이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최적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업의 내용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줄어들면 일단 그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은 이 AI를 활용했더니 기존에 있었던 산업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A라는 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활용하니까 그 경쟁력이 더 커지는 거죠. 최근에 루닉 같은 기업들 보면 원래 의료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판독하는 거죠. 뭐 폐암 판독하고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이걸 활용하니까 더 정확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실제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세 번째는 이 AI가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연결될 줄 몰랐는데 이게 되네라는 걸 해주는 사업들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이 AI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일어날 거로 보여지고 저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앞으로 이 AI가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많이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옛날에 플랫폼 처음 나왔었을 때 배민 같은 거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었습니까? 충분히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 있었을 때 아마도 조금 선구자분들은 어렴풋이나마 이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배민은 몇 조 원의 가치로 올라섰고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얘기는 그를 또 활용하는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나올 거고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어떤 그 산업들 또는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유의미하게 시장에서 큰 돈이 될 수 있다라면 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고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공부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챗 GPT랑 지금 AI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센터장님이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제일 좋죠.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뭔가 미끼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특정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챗GPT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활용을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라는 걸 같이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존에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 입장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엑셀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파워포인트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쓸 때에도 반드시 애저라고 불리는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고민이 들죠. 굳이 내가 아마존에 돈을 내고 쓸 필요 있나? 여기서 하면 다 되는데 옮겨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AI가 시장만 다 올리는 역할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공룡들 간에 옛날에 고질라하고 싸웠던 것처럼 이들 중에서 누구는 더 흥해지지만 누구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잃어버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사업을 좀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내외적으로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 팔란티어라는 기업이었었죠. 방산 기업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시다시피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AI를 활용을 해서 인공위성하고 드론 활용해서 러시아 전차라든가 적군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도무기를 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활용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돈이 되는 기업들 또는 이걸 활용해서 무엇인가 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서로 겨루면서 또 탈락하는 기업이 생길 거고 탈락하면 또 누군가 이걸 또 다 파일을 가져가겠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 자동차 산업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는 아무도 안 했던 전기차는 내가 직접적으로 더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이 밀었었고, 그러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번호판을 주는, 얘들한테 거기다 보조금도 많이 주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제일 높고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국가가 누가 뭐래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현재 전기차를 우리보다 훨씬 더 보급을 빨리 했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해결 솔루션을 가져갔는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좋은 기업들을 좀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게 중국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